네, 정치권의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여야 대변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자세히 분석해보는 여의도 시시비비 순서입니다. 네, 오늘도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이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8월 임시국회 일정 그리고 9월 정기국회 이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어제 여야 이 수석 원내 부대표들이 만났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만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의견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겁니까? 우선 이제 국정감사를 9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추석 전후로 나눠서 추석을 끼고 전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아니면 10월에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애당초 그 총선이 있는 전해는 대부분 9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0월, 11월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달인데 네. 실질적으로 부실 심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은 9월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오간 전 수석 부대표들끼리 오간 9월 4일 날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11월에 예산을 심도 있게 하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의원들이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10월, 11월에는 콩밭에가 있어요. 지역구에. 네. 그래서 지역구 활동에 하다 보면 예산 심의가 부실화하고 또 중요한 민생 법안 이런 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 심의에 집중하자는 이런 의견이고 또 8월 지금 임시국회가 야당에 의해 소집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협상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야당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야당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모르겠고. 속내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이제 그러기 박수현 전에 대변인. 예. 일단 그 8월에 사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거든요. 저희는 8월에 민생 법안을 다 신속하게 상임위 풀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하고 9월 달에 국정감사하고 예산 심의하자. 정상적으로 이런 의견을 하는데 서로 의견이 좀 안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속내 네. 한번 자, 알려주세요. 지금 네. 이제 국정감사가 일단 여야 간의 입장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하자, 야당은 이제 10월에 하자는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안 되고 있고 또 8월 임시국회 일정도 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장우 대변인께서 또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또 탁 건드리고 시작하시는데 정확히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한 처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님과 그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좀 처리를 하자라고 요청한 법률이 몇 개냐면 30건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야당은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25건이나 이미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권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야당에 대한 너무 박한 평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가 좀 어려운 것은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네. 여당의 경제적 무능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서는요. 원래 이제 이 여당이 저희 야당에게 이 국정감사 일정은 야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을 걸고 지금 이장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19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더 충실해야 되고 그런 결산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 전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끝내놓고 추석 때부터 지역구 활동하자 이런 총선 대비용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해킹 의혹이라든지 또 뭐 메르스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의 문제라든가 국민들이 잊으신 것 같지만 잊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현안들을 빨리 국정감사 전국으로 전환해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협상에 충실히 임할 예정으로 있고 네. 다만 저희 주장은 이장우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가 부실할 우려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결위는 이미 가동 중에 있고 우리 또 예결위 해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과 가까운 시기라는 어떤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예결위는 전년도 결산 중이고요. 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아직 예산안도 안 짜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국회로 안 넘어갔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부실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출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에 관한 그런 핑계로 이 부실 국정감사가 될 우려를 그렇게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오늘 다시 만나서 실무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거든요. 오늘 좀 어떻게 일정이 나올까요? 저희가 제목에 밀고 당기기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정략적 얘기를 하시는데 새누리당은 어쨌든 모든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상시적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동안 뭐 세월호 특별법 지난번에는 국정원 문제 이런 걸로 지금 사실은 이 법안 심의나 이 법안 처리 문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발목을 잡아온 게 맞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더 이상 이 정략적인 또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민생을 처리하고 또 국민의 어려운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야당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정에 협조해 주는 것이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고 도와줘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융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즘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가지 꼭 좀 네. 해보고 싶은 것이 좀 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좀 책임의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으로만 자꾸 돌리는 그런 말씀은 야당을 자꾸 자극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임이 좀 우리 집권 여당에 더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야당하고 협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우스운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여당은 야당에게 손목과 발목을 같이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목도 잡을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당이 거꾸로 발목만 잡고 내밉니까? 그럼 야당이 잡을 건 발목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당이 지나치게 이 편향된 시각으로 이 국정에 대한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뤄야 할 주제가 많기 때문에요. 이 여야 간의 이 국회 일정,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국민들은 이러다가 일정 조율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부실 국감되고 또 정기국회마저 또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야, 파행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좀 접점을 찾아서 이 여야 원내대표가 빨리 최종 합의점을 찾기 바라고요. 다음 주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이 북한의 그나마 좀 이 대화의 방향을 이제 제시했지만 바로 이제 어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목함질의 도발은 명백한 군사접종 위반이다라고 이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대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꽉 막혀 있는 이런 긴장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어떤 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이제 찾기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우선 대통령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북한이 그동안 이 군사적으로 또 핵 개발을 포함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여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으면서 국지적인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뭐 연평 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또 천안함 폭침 또 이번에는 DMZ 그 지뢰 매설해가지고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단호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건 단호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남북 간에 서로 협의하고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의 확실한 이 한반도 프로세스에 준하는 확실히 그 기준에 맞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수현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당한 말씀하신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응,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유연한 교류와 협력, 이 두 가지 투트랙 날개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서 보면
군사적으로 말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원점 타격과 같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목침 지뢰 도발 사건에도 보면 4일날 사건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5일날 우리 통일부는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는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에 대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 이게 과연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 국민은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의 이 군사적 컨트롤 타워가 작동한 것보다는 그 현장에서 우리 병사들이 기민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더 믿음을 주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잘 살펴서 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네. 전쟁 중에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이 저 야당 문재인 대표의 말씀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축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좀 아쉬운 것은 네. 자, 북한에 대한 단호한 표현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꽉 막힌 경제 문제나 남북 간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네.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이제 대북 문제인데요. 문재인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그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이 대북 관계의 어떤 대화 국면을 트기 위해서라도 오이사 조치 해제를 여야가 이제 공동으로 좀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우선 5.24 조치가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희생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따른 조치거든요. 그래서 5.24 조치의 주요 내용을 제가 지금 갖고 와보니까 네.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인 지원까지 차단한다는데 인도적인 목적이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 핵무기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문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지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천안함 폭침이든 연평도 폭격이든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사죄,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5.24 조치를 해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대표님 잠깐만 저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그동안 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최저임금 5%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북에서 공동임금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몇 회에 걸쳐 회의를 거쳤지만 진통이 있었는데 5%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대표님 말씀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해제해준다. 우리가요. 지난 정부 때 제가 참고자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무상 지원이든 식량 차관이든 민간 차원에서 2,314억을 북한에 지원했고, 김대중 정부는 8,557억 원, 노무현 정부는 1조 8,833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492억 원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496억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햇빛 정책을 포함하는 거 하면서 돈을 한 3조 가까이 북한에 줬는데 결국 핵개발 중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전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남북한 회담을 해야 된다. 또 북미 간 회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남북한 대화를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북미 간의 실질 협상권을, 주도권을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5.24 조치 해제 말씀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5.24 조치 해제 이런 거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민생을 위한 해야 될 일
먼저 챙기는 것이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야당 대표로서의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표의 그 제안도 저희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당과 협의해서 하자는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오늘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인색한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장우 대변인께서 역대 정부의 대북 지원액을 뽑아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 역대 정부에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아주 작은 액수를 북한에 지원했다는 것은 거꾸로 남북 관계가 그렇게 꽉 막혀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역대에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1.1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김신조 등 네. 청와대 습격 사건도 있었고 유독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7.4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냅니다. 네. 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아웅산 폭탄 테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화의 끈을 이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루어냅니다. 그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합의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이장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집권 여당은 큰 시각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통일 비용도 장기적으로 줄여내는 것이고 현재 우리 기업들에게도 남북 관계를 잘 풀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길이다. 그리고 군사적 긴장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5.24 조치가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행동을 할 수 없다. 북한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결국에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그것들도 역시 대화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호하게 하되 그러나 그 뒤에서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자, 이런데 또 문재인 대표가 전승절,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서 행사 참석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의 그 전승절 기념 참석을 좀 어떻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우리 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싼 권력 지형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유와 같이 그 한 지역이 공동체로 함께 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100여 년 전 근대 개화기와 똑같이 부상하는 중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 사이에 끼어서 이 눈치 저 눈치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함께 상생할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양국을 설득해가는 그러한 어떤 중심추의 역할, 허브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승절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승절 행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중 또 이 한미 관계 또 지정학적 우리가 이제 처한 그 상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열병식 참석 여부가 최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이 대외 기조가 확고한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연한 대응.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원칙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 네. 또 일본 또 한미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은 확고히 하면서 경제 협력이나 유연한 그 협력 관계의 강화는 중국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지금 중국과 굉장히 지금 자꾸 우호적인 관계를 넓히려고 계속 저 중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일본 주도의 그 한중일 이런 외교 문제가 일본 주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 또 밀접한 이 근접한 그 네. 경제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번 중국에는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군사 열병식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항일 70주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미 동맹 확실한 동맹 관계에 있어서 열병식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에 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외교 문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연일 이승만 국부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역사인식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야당에서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평가를 하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현대사 한 4, 50년 갈등의 시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대체로 합의한 틀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5.18을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 금도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렵게 이뤄낸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분명히 계시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수도 서울 시민에게 거짓 방송을 하고 본인은 피난을 가신 그런 과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뜬금없이 지금 이장우 대변인 강조하시는 대로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승만 대통령 국부론 띄우기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님께서 자신의 대권 행보를 좀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저는 혹시 이제 어떤 얘기? 우리가 지금 그 해방 70주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국은 67주년입니다. 우리가 미 군정 3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해방 후에 3년 후에 대한민국 건국했는데 지금 북한하고 남한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확실히 잘한 일이라 이렇게 이미 판결이 난 거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그 각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건국 대통령의 공과가 우리 박수현 대변인 얘기처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유민주 체제의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고 또 선거제도를 확립했고 또 이 나라 경제의 기초를 닦는데 했던 이런 공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폄하하고 과만 부각시켜서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상화시키자. 예, 그래서 재평가도 필요하고 기념관도 설립하고 또 이 건국일도 지정해야 된다. 이것이 김무성 대표의 뜻이고 네. 어느 나라가 건국 기념일이 없는 그 나라가 여당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뜻입니다. 전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하지만 어떤 그런 그런데 대부분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은 우리 김무성 대표 뜻과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 또 이 얘기인데 김무성 대표가 이 줄곧 강조해온 오픈 프라이머리 뭐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인데 이거 국민 공천제라고까지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서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청와대 정무특보인데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론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차선책을 빨리 제시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8대2, 7대3 이런 네, 얘기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나오더라고요. 됩니까? 그동안 공천하면서 하향식 공천, 이 당의 권력자들이 입맛에 맞는 편향된 그 사람들을 공천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천 혁명을 이루고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기본 취지고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래서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에서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을 생각이 없고 기존에 갖고 있는 뭐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생각 같습니다. 그건 야당에서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야당에 맞는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뜻인데 저희는 이것이 이 정당 공천에 대한 민주적인 공천제도의 티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하려면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역선택을 야당에서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일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당내에서 네. 공식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다른 제도로 일부 변형을 해서 하겠다는 공식 논의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앞으로 나오는 어떤 의견 의견들은 수렴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의견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들이 지금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과정은 충분히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